공매도 재개 한 달, 우려와 달리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의 절반은 오히려 주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공매도가 아닌 인플레이션 같은 외부 요인을 더 조심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주요 IT 기업들의 참전으로 기존 금융사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느낀 금융사들은 고유의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혁신을 통해 반격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 해 수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이 8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내 기업 2만 5천여 곳의 매출은 2년 연속 줄었고 감소폭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습니다. 증시 화랑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증권사 57곳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3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종전 최대치인 지난해 3분기보다도 40%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임상 실패와 대규모 투자 손실로 주주들의 공분을 샀던 바이오 기업 헬릭스미스가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엊그제 기업 설명회에 이어 방금 전 2시부터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가 주주들과 공개 토론을 진행했는데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신동호 기자. 네, 저는 지금 헬릭스미스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이번 공개 토론은 그동안 주주들과의 격화된 갈등을 조금 완화하고 오해를 풀며 달래기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소액 주주들이 궁금했던 점들을 해소하고 주요 경영진들이 직접 나와 앞으로 회사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회사 측은 오늘 진행한 공개 토론회처럼 주주들과의 접점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홈페이지에 실명제로 운영하는 주주 게시판을 만들어 주주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할 예정이고요. 또 연구 상황과 시설 기반들을 보여주기 위해 주주들을 직접 모집해 연구소 견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이었죠. 김선영 대표가 두 가지를 주주들과 약속을 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엔젠시스의 임상 3다시 이상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주식을 전부 팔아 회사에 기여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엔젠시스의 성공을 통해 주가 10만 원을 달성해 지난 2019년 당시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임상 결과일 겁니다. 지난 20일 엔젠시스의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이 미국 임상 3다시 이상 첫 투여 관찰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료한 연장 추정 연구인 3-2B상에 등록해 6개월간 추가로 효능과 장기 안정성을 평가할 예정이고요. 또 내년 10월까지 임상 시험에 성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공개 토론회를 진행할 만큼 헬릭스미스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한때 헬릭스미스는 시가총액 코스닥 2위까지 오르며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죠. 하지만 기대가 컸던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의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미국 임상 3-1상 결과가 실패를 하면서 악재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관리 종목 지정 위험에 놓이고 또 고위험 상품의 투자에 일부 손실을 보는 등 연이어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유상증자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번복해서 유상증자를 한 것이 시장으로부터 불신을 얻었고요. 또 여기에 말을 바꿨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유상증자에는 대주주가 참여하지 않자 주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겁니다. 네, 결국 이 주주들과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할 텐데 7월에 임시주총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 김선영 대표 해임권이 의결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헬릭스미스 소액 주주들이 일부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임시주총을 청구했습니다. 아직 회의 목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요. 소액 주주들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회의 목적 사항으로 제시한 정관 변경의 건, 또 이사 6인 선임의 건과 관련해 소수 주주들로부터 법령과 정관상 필요한 사항인 정관 변경에 대한 의안의 요청, 또 이사 후보들의 명단 등을 제출받아서 검토한 후 확정 후 제공시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번 임시주총에서는요 이미 비대위가 꾸준히 제기했던 경영진 교체 등과 관련된 사항이 줄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비대위가 위임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와 경영진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우호 지분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총이 소액 주주들과 회사 측과의 갈등이 봉합될지 아니면 또 해임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헬릭스미스 본사에서 한국경제TV 신동우입니다. 공매도 재개 한 달, 이 투자자들의 걱정과 달리 우리 증시는 오히려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절반은 주가가 올랐는데 업계는 공매도보다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외부 요인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민 기자입니다. 총 13조 4천억 원,
지난 5월 3일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한해 부분 재교된 공매도의 한 달간 거래 대금입니다. 이러한 공매도 거래는 대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주가 폭락은 없었고 오히려 우리 증시는 올랐습니다. 안정기업 하기보다는 없었죠. 그리고 오르고 있을 때는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는 3.1%, 코스닥 지수는 2%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액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니 한 달간 평균 주가 등락률은 3.41%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꾸준히 공매도의 타깃으로 지목됐던 셀트리온은 오히려 6.8% 올랐습니다. 또 HMM은 27.9%, 카카오 10.4%, 현대차 9.2%, SK이노베이션 4.5% 등 5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LG화학은 한 달간 10% 이상 하락했는데 이는 공매도 영향이라기보다는 외국계 증권사의 목표 주가 하향 제시 등 외부 영향이 컸다는 평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거래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단순히 매매 기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공매도보다 우려해야 할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또 인플레이션 우려 등 대외적인 환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매크로적 테이퍼링도 될 수 있겠고요.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이슈라든지 글로벌 이슈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될 건데. 1년 2개월 만에 부활한 공매도로 우리 증시는 혼란에 휩싸일 듯했지만 그 공포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지난달 크게 폭락한 암호화폐 시장을 놓고 또다시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발언을 내놨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의 2차 폭락을 예언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한 데다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안 대표는 한 달 전에도 비슷한 경고를 한 직후에 암호화폐가 한 단계 폭락한 적이 있다며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안철수 대표의 발언, 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고 가볍게 넘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맥쿼리 그룹의 빅토리 슈베츠 애널리스트 역시 이 다음번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암호자산 시장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더 충격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암호자산을 테슬라 같은 기업이 사고 있고 그 기업의 주식을 금융회사가 그리고 금융회사의 채권을 다른 국가들이 보유하면서 연쇄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관론자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비트코인에 대해 또다시 거품을 경고하고 나섰고 심지어 얼마 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이 암호자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가계 손실 위험을 키우고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의 투자자들이 수억 원의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다단계 사기로 투자자 7만여 명이 4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금융위원회가 오늘 국내 20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를 긴급하게 불러서 앞으로의 제도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가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평가들도 여전하고 국내외 금융기관도 암호화폐 자산 예치 서비스를 속속 내놓기 시작한 게 사실입니다만 지금처럼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면 조금은 차분하게 투자에 임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베트남 시장에 앞다퉈 진출한 데 이어서 현대차증권도 증권사 중에서는 9번째로 베트남 주식 거래 서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베트남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시장의 관심도 뜨거운데 증권사들은 이 시장에서 IB 사업으로까지 영역을 더 확대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현대차증권이 연내 베트남 주식거래 서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재 베트남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 자기자본 상위 7개사와 더불어 중소형사 가운데는 유안타증권이 유일합니다. 여기에 현대차증권이 가세하면서 베트남 주식거래 서비스를 하는 중소형사 가운데는 두 번째 출사표인 셈입니다.
현재는 베트남 주식 그 매매 서비스가 일부 대형 증권사에서만 제공이 되고 있는데 베트남 시장의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진입하고 그로 인한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베트남 시장에 저희가 현재 개발을 하고 서비스에 참여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국내 증권사들은 베트남 주식거래 서비스 개설은 물론 현지의 지사 설립을 통해 현지 기업 M&A와 상장 알선 등 IB 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여의도 증권가가 베트남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높은 경제성장 전망 속에 베트남 증시가 역대급 화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일 베트남 VN 지수는 1340.78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는데 지난달 21일 종가 기준 첫 사상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 8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신고가를 기록한 겁니다. 베트남 증시 상승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가파른 경제성장세가 꼽힙니다. 올해 1분기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4.48%를 기록했고 올 연말까지 최대 7%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한 베트남 시장에는 최근 한국과 유사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유입되며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입니다. 올해 4월까지 베트남 내 누적 계좌 개설수는 39만 개를 돌파했는데 이는 지난 한 해 개설된 계좌 수가 40여만 건인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베트남 국내 수급 여건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 최근 베트남 증시 화랑으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매도세도 점차 완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2018년이 이제 베트남 증시의 1차적인 고점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는 2020년까지 계속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금이 계속 들어갔었거든요. 그 자금들이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빠져나가서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일정 부분 좀 투자에는 여유가 있는 이제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도 강도에서 유출될 수 있는 자금의 강도는 최근보다는 조금 이제 완화될 수 있다. 다만 급등에 따른 일부 조정 가능성도 있어 베트남 증시에서 실적 개선이 점쳐지는 금융, 소재, 부동산, 그리고 고배당 매력을 갖춘 유틸리티 업종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요즘 금융업계에는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 시중은행이나 증권, 보험사들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한테 계속해서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사들은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심기일전에서 다시 승기를 잡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선임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정 기자, 이 빅테크가 요즘 이 금융업계를 그렇게나 잠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빅테크는 원래 대형 IT 기업을 뜻하는 말이지만 금융산업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금융시장에 진출한 업체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흐름을 타고 빅테크 업체는 일단 정면 돌파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월등한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을 경쟁력을 갖춘 빅테크 업체들의 성장세는 더욱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국내 최대의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는 미래에셋 대우에서 투자받아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을 설립하며 금융시장에 첫 발을 들여놨는데요. 2015년 선보인 네이버페이는 간편결제 1위에 등극했고 지난해 출시한 네이버 통장은 최근 잔고가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4년 비대면 계좌 카카오페이를 통해 금융업에 진출한 카카오의 경우에는요. 카카오뱅크 이용자 수가 1,650만 명에 이르는 등 인터넷 은행 선두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 공개까지 앞두고 있고요. 네이버에 없는 증권업 라이선스까지 확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핀테크 중에서 유일하게 유니콘 기업인 토스의 공격세도 만만치 않은데요. 국내 모바일 금융 서비스 중 가장 많은 1,900만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토스는 증권, 보험, 전자결제 대행에 이어 하반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자본력만큼은 기존 금융사들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한 이런 빅테크들 기업들만큼 이제 디지털 분야에 투자를 더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네, 우선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보수적인 문화가 걸림돌입니다. 기존 금융사들은 조직이 너무 방대해서 의견 수렴 절차나 결제 라인이 복잡한데요. 간단한 의사결정 구조의 수평적 조직 문화가 자리 잡은 빅테크 업체들만큼 발빠른 대응이 어려운 거죠. 예.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력을 가진 인재 채용이 필수적인데 능력과 성과에 따른 차등 대우가 불가능한 호봉제라는 임금 체계에서는 몸값이 높은 디지털 전문 인력을 데려오기가 힘듭니다. 네, 그리고 능력에 맞는 연봉을 주려면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일부 은행에서는 전문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인력을 디지털 관련 업무에 재배치하는데도 노조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인데요. 네, 투스와 카카오뱅크가 디지털 인재 확보를 위해 올 상반기에만 천여 명의 대규모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수시 채용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점포수 축소와 함께 인력 구조 조정에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네, 뒤늦게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권은 삼성, SDS, 네이버 등에서 임원급 디지털 전문가를 폭풍 영입하면서 변화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순혈주의가 뿌리 박힌 탓에 기존 직원들과의 융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네, 기존 은행들이 인터넷 은행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이 아닌 별도의 회사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도 구시대적인 인력 구조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들리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금융업종은 규제가 상당히 좀 많은 업종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좀 규제에서 좀 벗어나 있다, 규제를 좀 덜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부가 좀 육성의 취지에서 혜택들을 좀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기존 금융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밀려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금융사들은 애초에 빅테크와의 경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은행의 경우 인허가 등에 있어서 은행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산법, 예금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빅테크 업체들은 법령상 금융사가 아닌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이외에는 구두지도와 같은 비법률적 규제만 받고 있어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예. 정부의 그 핀테크 육성 정책도 빅테크의 부상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네, 금융사는 현행법상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빅테크, 핀테크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죠. 여기에 올 하반기 금융기관 방문 없이 기존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까지 가동되면 대출 비교 서비스와 금리 경쟁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빅테크로 쏠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네이버페이에 이어 카카오페이에도 후불 결제를 허용해줬는데요. 후불 결제는 수익성이 높아 다른 핀테크, 빅테크는 물론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카드사도 탐내는 분야입니다. 현재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후불 결제 마케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카드사들로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시중은행 일각에서는 인터넷 은행이나 빅테크가 금융업권의 영역에 들어왔음에도 공적인 역할을 소홀히 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습니다. 은행권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네. 너무 효율성과 그 IT 쪽만 바라보다 보면 이런 금융의 공적인 역할을 누락할 수가 있어요. 카뱅 송금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인증 절차를 쉽게 하다 보면 금융사고의 우려도 있고 자금 세탁 우려도 있거든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파리가 앉았습니다. 네,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다면 이제 당국 차원에서도 뭔가 좀 대응에 나서야겠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금융위는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면서 지난해 9월 빅테크, 핀테크 금융사 3자 협의체인 디지털 금융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7번의 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를 통해 금융위는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으로 금융회사가 핀테크에 투자하거나 M&A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은행도 빅테크처럼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규제를 허물어 역차별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네,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발맞춰서 신한, KB, 하나, 우리 등 금융지주 CF나 CSO들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위한 컨퍼런스 콜을 통해 공식적으로 핀테크나 빅테크 플랫폼 보유 기업의 M&A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핀테크 플랫폼 보유 기업에 대한 M&A 장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디지털 금융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기존보다는 그 금융회사들이 M&A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무엇을 어떤 금융당국과 협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화되고 예측 가능하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IT 기술을 더 쉽게 흡수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건데 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이제 빅테크와 경쟁에서 이기려면 뭔가 좀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변화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금융상들은 핀테크 M&A 시도와 함께 금융당국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규제 개선에 발맞춰서 플랫폼 혁신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공급자로 전락하기 전에 스스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가 되겠다는 건데요. 우선 올해 초 네이버와의 AI 금융 스피커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하면서 빅테크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KB금융은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슈퍼 앱에 모으고 부동산 투자, 대출 등 돈과 관련한 종합 서비스를 다루는 종합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부동산 정보 제공, 전기차 가격 조회, 중고차 거래, 음식 배달 등 생활 밀착형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은행들의 변화를 들어봤고 그러면 이제 카드나 보험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네, 카드나 보험 등 제2금융권은 사실 빅테크 플랫폼 종속이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예.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자 금융사들은 업계 간 협력 전략을 쓰면서 특히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데이터를 무기로 내세워서 빅테크에 맞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사실상 간편 결제 시장을 장악한 네이버와 카카오. 여기에 신용카드 기능이 더해진 후불 결제 사업까지 뛰어들자 카드사들도 오픈페이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존에는 한 카드 앱으로 해당 카드사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었는데 다른 카드사까지 서로 연동이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국내 주요 카드사로 구성된 모바일 협의체는 앱카드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 개발에 나섰고 개발이 완료되면 연동을 원하는 카드사 순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카드사들은 오픈뱅킹 서비스에도 참여했습니다. 카드 앱 하나만으로 보유한 은행 계좌까지 모두 조회가 가능해진 만큼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금융 데이터로 빅테크와는 차별화된 맞춤 서비스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보험사들 역시 보험사만이 보유할 수 있는 다량의 고객 경험과 상품 데이터를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대표적인 건 가입자의 건강과 상품을 연계한 헬스케어 서비스.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적용해 상품 중심이었던 사업 모델을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이미 많은 소비자들의 생활에 자리 잡은 빅테크 플랫폼을 뛰어넘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업계는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한계점으로 부수 업무에 대한 이중잣대를 꼽습니다. 기존 덩치가 큰 금융사들의 사업 확장은 문어발식으로 보고 규제하는 반면 핀테크사의 새 사업은 혁신금융으로 포장돼 시작점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주 사업인 후불 결제업을 하려면 똑같은 운동장 안에 들어와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공정한 경쟁이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보험업계의 경우에도 일부 데이터 규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나 헬스케어 서비스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라는 게 매우 예민하고 조심스러워야 되지만 잘하면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 데이터가 매우 좋은데 그거 말고 사실 우리가 더 기대해야 되는 것들은 외부의 데이터들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보험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끌고 와서 활용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은행이나 카드사 모두 이제 생활 밀착형으로 지금 진화해 나가려는 이런 모습이 엿보이는데 이 정도로 빅테크와 경쟁에서 승산이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금융 분야에서라도 소비자가 우선 선택하는 플랫폼이 되지 못한다면 마이 데이터 사업이나 종합 지급 결제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은 물론 빅테크와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조언합니다. 예. 여전히 낡은 관행과 경직된 조직 문화라는 금융업의 태생적 한계에 배달업체, 중고차 앱 등 기존 사업자들의 재치,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건데요. 네, 김용진 서강대 교수의 의견 들어보시죠.
위기감을 느끼는데 그 위기감이 크게 체감되지 않는 것 같아요. 위에서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그거 아니어도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이슈가 있고 새로운 거가 들어오면 예를 들면 이제 알뜰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오면 이제 자기네 일이 많아지니까 불편한 거죠 뭐. 네, 은행, 카드, 보험할 것 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탓에 정작 금융 소비자들은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반해 해외 금융사들은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의 위협 속에서도 높은 고객 만족도를 확보하며 생존 활로를 찾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보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거래 은행들이 앱이 다 있죠.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서 주거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앱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계좌이체 말고는 혹시 다른 기능 써보신 적 있으세요? 뭐 꽃배달, 음식 배달, 은행 앱에 이렇게 탑재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안 써서. 생활금융 플랫폼을 지향한다며 모바일 앱에다 꽃배달, 미술품 경매, 건강관리 등 갖가지 서비스들을 탑재하거나 출시를 준비 중인 국내 금융권. 하지만 금융 소비자들은 정작 이러한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비스 종류가 너무 많은 나머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뿌려져 있는 게 그 전에 너무 세분화시켜서 많이 만든 거예요. 해외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11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르미은행이 지난 2017년 디지털 세대만을 겨냥해 만든 모바일 전용 뱅킹 플랫폼 페퍼입니다. 화려한 색감, 어떤 서비스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디자인 등이 큰 특징입니다. 고객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지금은 모기업 르미의 250여 개 오프라인 지점 전체보다 더 많은 일일 신규 계좌 개설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디지털 전자기기와의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침투한 곳도 있습니다. 미국 체이스뱅크가 대표적인데 애플 음성 비서인 시리와 연동해서 간편 계좌 조회와 이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금융 소비자가 갖고 있는 전자기기나 가전제품으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도 눈에 띕니다. 어설프게 디지털 금융을 흉내내기보다는 기존 서비스에 아예 승부를 걸어서 역발상으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바로 미국의 TD뱅크인데 TD뱅크는 미국에서 가장 편한 은행, 가장 오래 문을 여는 은행이라는 모토 아래 일주일 내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햄버거 가게에서만 볼 수 있었던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은행에 도입해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TD뱅크는 경쟁은행들에 비해 영업시간이 약 45%가량 더 많지만 타행 대비 높은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빅테크, 핀테크와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해외 금융 기업들에겐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심이 철저히 소비자들에게 맞춰져 있고 기존의 익숙함을 버리려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 금융권의 생존 전략도 내부적인 관점에서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결국 국내 금융사들도 고객 중심으로 변화해야 살아남는다라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선임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 보완책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에 결론을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 해 수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이 8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기업 2만 5천여 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자 보상 비율 100% 미만 기업의 비중이 34.5%로 나타나 201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이들 기업의 매출은 전년보다 평균 3.2% 감소해 2년 연속 하락했고 감소폭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습니다. 올해 1분기 증권사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3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57곳의 1분기 당기 순이익이 2조 9,888억 원을 기록해 종전 최대치인 지난해 3분기보다도 38.6%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식시장 화랑 등의 영향으로 증권사 순이익 규모가 지속해서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부부는 아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신혼부부들을 이제는 흔하게 볼 수 있죠. 집값 폭등 속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는 청년 부부들을 전효성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동탄 신도시에 거주 중인 30대 A씨는 재작년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년 전 아파트를 구입하며 법적으로는 남남인 아내를 그 집에 전세 세입자로 들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다 보니 부부 사이에 전세 계약을 맺고 집을 산 겁니다. 전세금을 뺀 나머지는 A씨의 신용대출로 채웠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 보면 이제 혼인신고를 좀 하지 않고 계속 있는 게 이제 대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대출 같은 경우도 따로 받는 게 한도도 좀 더 여유롭고 영끌해서 집을 살려면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또 다른 30대 B씨는 지난해 처가가 집을 살 때 전세 세입자로 들어갔습니다. 주변 전세값이 크게 올랐지만 다른 집을 찾아도 되지 않다 보니 마음은 한결 편합니다. 그 집 같은 경우는 처갓집 명의로 돼 있고 제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 집에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양새만 본다면 지금 집주인 딸과 함께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B씨 부부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2개의 청약 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 계획이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알아봤지만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지금 아기가 생기기 전까지는 최대한 지금 미루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약 확률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신혼부부 특공제도도 그 기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기간을 최대한 누리려면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당첨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가점제가 적용되는데 혼인 기간이 짧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때문에 첫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게 가점을 쌓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도 혼인 신고를 미루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신혼부부 특공 자격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각자 추첨제 청약에 도전하는 게 당첨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의 위장 미혼이 내 집 마련의 기술이 된 셈입니다. 실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 건수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 같은 위장 미혼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누구나 신혼부부가 되면 본인들의 이름으로 본인들의 주택을 가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만 최근에 급등한 주택가격 상승이 이런 부분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볼멘 소리가 이어진다 해서 청약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신혼부부 배정 물량을 늘리면 긴 시간 청약 점수를 쌓아온 4050 세대의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인식이 청약 시장에서 팽배하다 보니 세대별 제로섬 게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10억 원 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보통의 중산층이 기댈 곳은 그나마 청약밖에 없습니다. 앞서 만난 A씨는 내 집 마련 그리고 혼인신고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집 문제만 해결되면 혼인신고를 하는 게 당연히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집 마련하기가 워낙에 어려우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입니다.
제약 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바이오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요즘 한국산 에스테틱 의료기기를 찾는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맞물려 K-뷰티의 명맥을 새롭게 이어가는 에스테틱 기기 업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선엽 기자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안티에이징과 같이 미용과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레이저 기기와 같은 미용 의료기기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10%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 2019년 120억 달러를 돌파했고 오는 2024년에는 178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보다 비용이 훨씬 높은 피부과나 에스테틱 샵을 찾는 인구가 늘어난 건데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국의 고소득 인구가 미용 의료기기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2014년부터 연평균 19.7%씩 성장해 글로벌 시장의 연평균 성장과 보폭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주요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의 해외 수출은 해마다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4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영업활동이 축소되고 수출길이 막히면서 승승장구했던 국내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의 성장세는 한풀 꺾이기도 했습니다. 올 초부터 백신 보급과 함께 마스크 없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프 리프팅 업체 클래시스는 코로나 이전까지 매출액 801억 원을 달성하면서 고성장을 이어오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12%를 차지하는 브라질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피부과와 에스테틱 샵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폐쇄 조치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침체를 우려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폐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매출과 수출도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백신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은 이후에 일반적인 경제 활동들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부터는 훨씬 더 영업 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K-뷰티 열풍이 남미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어 클래시스 등 국내 에스테틱 기기 기업들의 입지도 더욱 확고해진 상황. 넷플릭스나 아니면 K-드라마 등을 통해 상류층들도 이 K-뷰티, K-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한국산 미용기기 그리고 또 이제 화장품, K-뷰티 제품 관련한 그런 품목들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휴온스 메디컬이 개발한 물광주사 기기 역시 중국, 동남아 등에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을 견인해온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등에서 발생한 이른바 보복 소비 효과로 올해 코로나 이전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연초부터 작년에 이제 가져가지 못했던 그런 어떤 물량들이 한꺼번에 발주가 많이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그 시그널이 지금 있습니다. 금년에는 19년대 123억 그 수준 이상으로 매출을 할 수 있을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에스테틱 기기의 비중이 아직 3%에 불과해 성장 초입 구간이란 평가가 나오는 만큼 국내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은 이 같은 성장세를 몰아 글로벌 시장 선점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네, 현명한 소비를 위한 지침서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신선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지난주에 이 합성가죽 소파 이 소식 때문에 자녀 가진 학부모들 정말 적지 않은 충격을 줬었는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오늘은 사진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네. 사진을 함께 보시죠. 샤넬 지갑 아닌가요? 그리고 나이키 운동화네요? 네, 그냥 흔히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샤넬 지갑과 나이키 운동화입니다. 네. 이렇게 판매된 샤넬 지갑,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시리얼 넘버도 찍혀 있고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위조품입니다. 네. 샤넬 브랜드가 사용하는 가죽을 쓰기 때문에 진짜와 구별이 쉽지가 않죠. 진짜가 아니었군요. 네.
이 사진, 아까 그 쇼핑몰에서 구매한 나이키 운동화인데요. 실제로 받아보니까 지금 이 사진과 같이 위조품이 날아온 겁니다. 네. 마감 처리, 박음질도 엉성하고 누가 봐도 진짜라고 믿기 어렵죠. 오늘은 이렇게 요즘 소비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온라인 짝퉁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온라인 짝퉁이요. 앞서 네. 사진들 보니까 정말 일반 소비자라면 헷갈릴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짝퉁하면 원래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서 주로 이제 은밀하게 거래되고 이런 걸 상상을 했는데 네. 오늘 이제 신 기자가 다룰 만큼 이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짝퉁 문제 그렇게 심각한 상황입니까?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허청에 따르면요. 지난해 위조 상품 신고 건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짝퉁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난 영향이 큰데요. 2019년까지 5년간 거의 3,000건에서 6,000건대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온라인 짝퉁 신고 건수 16,000건이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위조 상품 신고 중 99%가 온라인 신고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짝퉁 거래가 짝퉁이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믿고 소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짝퉁이 온라인 시장 어디에서 팔리는 건지 궁금한데 짝퉁 무슨 전문 몰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전문 몰이 아니고요. 정말 웬만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대놓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쿠팡입니다. 쿠팡이요? 예. 진품으로 생각되는 샤넬 가방 상품 옆에 바로 옆에 짝퉁인 이 샤넬 스타일의 가방이 떠 있는 시기인데요. 사실 지금 보면 가격이 저렴해서 누가 봐도 이건 짝퉁이겠구나 이렇게 알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 외에도 진품 사진을 올려놓고 또 가격까지 비슷하게 올려서 판매되는 그런 짝퉁도 있어서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또 고가의 명품만 짝퉁이 판치는 게 아닙니다. 전자제품부터 의류, 골프채까지 다양한데요. 심지어 짝퉁 피해자가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환불까지 받았는데 그 판매업자가 쿠팡에서 이렇게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 JBL 그 블루투스 스피커를 주문을 했는데 이 진품은 아래와 같은 사진인데 가품 위의 사진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 옆에 판매자 빨갛게 표시된 부분 있죠. 예. 저 판매자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쿠팡에서. 그렇군요. 뭐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데 요즘 뭐 쿠팡 모르는 사람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 회사에서 소비자 피해를 이렇게 좀 나몰라라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쿠팡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전담 조직을 통해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로 그 가격이랑 이미지를 분석해서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특성상 외부 판매자가 임의로 이렇게 상품을 올리면 일일이 다 거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뭐 쿠팡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짝퉁 제품이 사이트에 올랐을 때 빠르게 파악하고 내리는 그런 후 조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오픈마켓도 상황은 비슷하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유독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겠죠. 예.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쿠팡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 7,000건이 넘습니다. 그 아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순인데요. 그 아래 보면 200건에서 100건에 불과합니다. 7,000건, 200건. 그냥 숫자로만 봐도 이건 엄청난 차이라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오픈마켓들도 다 좀 유명한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유명한 곳들인데 말이죠. 우리가 아는 이런 흔한 플랫폼들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일인데 네. 짝퉁 거래는 이렇게 오픈마켓 말고도 SNS에서도 좀 자주 일어나지 않나요? 네, 레플리카라는 이름으로 SNS 등에서도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레플리카요? 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레플리카가 복제품을 의미하는데요. 특정 제품을 모방해서 디자인을 좀 베낀 그런 상품을 일컫습니다. 예. 기존에 우리 짝퉁, 이미테이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걸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레플리카라는 단어로 포장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짜 명품 사진 이렇게 보시면 사실 레플리카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저렇게 여러 레플리카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좀 있고요. 상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게시물만 530만 개가 넘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가짜 명품 사진 밑에 1대1급, 미러급 이렇게 은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 네. 미러급,
거울에 비춘 듯 똑같게 만들었다. 뭐 이런 뜻이고요. 1대1급. 한 명이 한 제품을 맡아 수공으로 만들었다. 즉 짝퉁 중에서도 좀 퀄리티가 높은 그런 스페셜 A급을 뜻하는 이들어깨 용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런 전문 용어를 방송에서 알리는 게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한번 조심하라는 취지로 그렇죠. 알려드리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짝퉁이 팔려나가고 있는데 처벌이나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나 봅니다. 적발이 돼도 다른 또 사업자명을 재등록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요. 단속이 쉽지 않고요. 또 더 큰 건 솜방망이에 불과한 법적 처벌도 문제입니다. 이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요. 그 위조품을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또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무래도 짝퉁 제조 판매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 보니까 이 판매업자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SNS 같은 경우는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짝퉁 거래가 특히나 많습니다. 인스타 사진 게시물을 통해서 중심으로 이제 해시태그, 짧은 글 등을 올려서 올리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짝퉁 그 판매할 제품 사진을 올리기가 쉬운 데다 개인 대 개인 간 거래로 단속도 어렵습니다. 개인 글을 통해서 제품을 알리고 다이렉트 메시지나 카톡을 통해서 결제를 하니까요. 거래 내역도 남지 않습니다. 쿠팡 같은 이 오픈마켓들 사실 이용자도 좀 상당히 많은데 당장 저런 피해들을 소비자들이 호소한다고 한다면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소비자 구제책을 만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 변변치 않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벌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 판매업자가 아니고 중개업자다 보니까 판매 그 처벌이 안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쿠팡은 공식적으로는 위조품 보상제마저 없고요. 로켓 상품의 경우에는 이유 불문, 구입 후 30일 이내 100% 반품을 해주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11번가 또한 제휴 브랜드와 아닌 경우에 보상에 또 좀 차이가 있고요. 지마켓과 옥션, 명품, 해외 명품 직구 상품에만 이 위조품 보상제를 한다. 이렇게 따로 명시를 해두고 있는 정도입니다. 결국 이제 제대로 된 규제나 정책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소비자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비싼 물건을 사거나 이제 이건 가품의 위험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 이력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력이 적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좀 피하는 게 답입니다. 아무래도 판매 이력이 오래됐다는 얘기는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구매할 때 최대한 리뷰 꼼꼼히 보시고 판매자, 외국 사업자명 아닌지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계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가품 같은 거를 판매하시는 나쁜 판매자분들은 계속해서 아이디를 바꾸세요. 사업자 등록도 사실은 저희가 블랙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데 어떤 서류상으로 판매자 회원 자격을 획득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정보를 바꿔가면서 하시거든요. 많이 팔고 리뷰도 많고 Q&A 답변도 성실하고. 네, 이처럼 이렇게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요. SNS에선 판매자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짝퉁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고가 박힌 짝퉁 구매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중국의 짝퉁 시장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계시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국을 짝퉁의 나라다 이렇게 비난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매한 짝퉁 대부분이 거의 중국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진 만큼 소비의 격도 같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존의 익숙한 CUV 실루엣에서 벗어나 공간성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낮은 프론트, 슬릭한 옆 라인, 날개 형상의 루프 스포일러와 높은 리어 끝단에서 오는 유니크한 프로파일로 하나의 새로운 타입의 EV를 만들어냅니다.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밤 9시경 미국의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가 미국의 5월 민간 고용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ADP 고용 보고서는 비농업 부문의 민간 고용 수치를 측정한 지표인데 이틀 뒤에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에 대한 선행 지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 조절을 앞두고 현재 고용 상황을 가장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만큼 내일과 내일 모레 발표될 고용 지표에 시장이 숨죽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4월 지표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4월 신규 고용 보시다시피 26만 6천 명에 그친 모습이고요. 실업률은 6.1%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신규 고용 예상치가 100만 명 증가였는데 이보다 크게 밑도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 테이퍼링 우려에 대한 안도감이 형성이 됐었고 오히려 시장은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월 수치가 중요합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5월 신규 고용 67만 4천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5월 고용 회복세가 빠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추세는 미국의 현실적인 고용 동향을 반영한 수치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살펴보시죠. 자, 월가에서는 이번에도 예상치를 밑돌게 된다면 단순히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는 측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용 회복세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미국은 아직도 800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추가 실업수당 제공으로 일자리는 많은데 일하려는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구인난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준은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4월의 실망스러운 고용 수치가 일회성이었는지 아니면 고용시장 회복이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밤 9시 ADP 보고서에 이어서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까지 이번 주에 면밀히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태주입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먹은